안녕하세요. 정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판례 해석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MRI 사진 같은 걸 판독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 따라서 판독을 하실 때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판례가 있을 때 그 판례가 우리 사실관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의 일부 공용관리단,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별도로 상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있겠죠. 당연히 일부기 때문에 규약으로 해가지고 일부 구분 소유주만의 집회결의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체 관리단은 당연 성립됩니다. 다만 일부는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 소유자들이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주차 부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죠. 사실은 지금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주차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상가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가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나 위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상가 외부인한테 주차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이런 곳에 가시면 상가 주차 부분이 따로 있는 그런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죠. 상가 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별도 운영 시 회계 처리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부분은 전체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하는 부분은 따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저하고 똑같죠. 제가 이거 처음부터 다 읽어보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리단의 구성원. 관리단과 분양대금을 미납한 구분 소유자. 자, 분양도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아직 수분양자에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로 관리단이 성립하는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미입주 사태가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아직까지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율이 아직 50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차온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집합건물관리단은 모든 구분 소유주를 구성원으로 한다. 분양이 되었지만 아직 분양된 걸 완납하지 못해서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못했다면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는 분양자가 된다. 시행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행사하고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존 등기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면 지금 사실 관리단 집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대금은 납부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가 구분 소유자도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한 결정이 있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안 된다. 임차인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선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다. 대신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그 집주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위임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형태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피스텔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집주인들이 대부분 투자용으로 사놓은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하나의 토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결국 이 집에 실입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첫 번째 시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관리는 어쨌든 관리단이 직접 관리사무소장하고 관리하는 뭐 미화요원, 경유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이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는데, 이것도 하나 쟁점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입주 시점에 작성된 관리업체 선정 동의서의 효력이 어떠냐? 기본적으로는 위임 동의서 또는 위탁관리 동의서를 받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분양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관리를 위탁할 때는 위탁 동의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명결의나 이런 형태로 동의한 거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 권한을 일단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 업무를 시행사로부터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입주 초기에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단지표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확인을 해서 입주율이 50%가 넘어서 관리단지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지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관리단지표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전이 아니죠. 그래. 저희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단지표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뭐 규약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관리단은 위탁관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탁관리계약에서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앞뒤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다는 게 위탁관리계약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그 계약 자체가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라는 식의 서술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위탁관리계약에서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 원칙과 예외에 관한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 관리 계약의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리단이 일단 선정이 되어가지고 종래에 관리하고 있던 관리 회사를 바로 내보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하고 그 감시를 하다가 그 감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업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예. 자치관리에 따른 필수 인원 배치 중 자치관리를 했을 경우에 관리단이 갖춰야 되는 필수 인력이 있는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일부 인원 이상의 기술자도 해야 되고 뭐 직접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문 영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소방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방관리업을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은 그런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결국에 관리단이 설립이 새로 돼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과 고민되는 부분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계약에서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건들은 보통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위탁관리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체결된 위탁관리 계약하고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그 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변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 업체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의 운영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예. 여기 안에 보시면은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또는 관리인의 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된다. 그 관리인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관리인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규약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상적이라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리 22 관리사무소장의 자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